자, 이제 141페이지입니다. 어디 볼 거냐면 여기 이제 의사표시 쪽 여기 보는 거예요. 설명드렸듯이 의사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랬고 여기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역시나 결론을 먼저 아셔야 돼요. 예.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우리 그 민법 A형 1번 문제 1번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게 답이었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OX 네, X 원칙적으로 유효라니까요. 무효예요, 무효.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그러면 X라고요. 원칙적으로 유효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셨어요. 그게 답이었는데 이쪽은 뭔가 뭐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O 이래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교재 봐보죠. 그죠? 141페이지 의사표시 박스 1번 비진의 표시라고 나오죠. 107조 해가지고 가로 열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랑 보면 표의자 의사표시 한자를 뭐라고 그래요? 표의자라고 해요. 표의자.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에 있다 그랬죠. 원칙이 뭐예요? 유효라고요.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예요? 무효다. 그런 거 무효다. 네, 그렇게 보시고 2항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지금 보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민법 전체 변까지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민법 전체에 한꺼번에 그림 그려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은 동그라미 3개로 강의 드릴 거니까 지금 이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142페이지 성립요건 보면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어쩐다고요? 불일치한다고 그랬죠? 불일치죠. 그죠? 근데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한 거 그랬죠? 알면서도 한 거. 그것을 비진의 표시 그랬죠. 그죠? 비진의 표시 그랬는데 성립 요건 보면 뭐 표자는 진화 표시가 다르게 거짓 표시한 것 그랬고 이것을 알면서 한 것이라고 그랬죠. 알면서 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효과는 어떻게 됐어요? 원칙은 유효죠. 그죠? 유효인데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 비진의 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다 그랬죠.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진 표시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이제 우리 판례를 보면 사직서 사례하고에서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이야기 듣고 그냥 감만 잡는 거예요. 감만 잡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었는데 뭐 한 20년 정도 됐죠. 그죠? 뭐 전이죠. 20년도 더 됐네요. 그죠? 삼성 자동차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SM5 만들고 그게 이제 르노로 넘어갔죠. 그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냐면 삼성에서는 신규 직원도 뽑았지만 기존에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는데 삼성 자동차로 가라 이런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만 법인격은 어떻게 되냐면 법인이 삼성전자 법인격 따로 있고 삼성자동차 법인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삼성전자에서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삼성자동차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자동차에서 이제 삼성자동차 가게에서 삼성전자에서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자동차를 갔는데 무슨 일인지 이것은 이제 제가 만든 사례인데 무슨 일인지 너 안 받아 그래버린 거예요. 뭐 회사에 찍혔는지 어쨌는지 안 받아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거든요. 다시 왔더니 삼성전자에서도 너 사직서 제출했잖아. 뭐 복귀 못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 사례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론. 이 사람 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법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판단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용어나 이런 게 어려워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소송까지 갔어요. 소송까지 갔더니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지금 사직서 제출한 직원이 있죠. 의사는 사직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는 사직에 의사가 없어요. 근데 표시는 어떻게 했죠? 사직서 제출했잖아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도 했죠. 그죠? 알면서 했으니까 사직서 제출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진후 표시라고요. 진의 아닌 의사 표시예요.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예요. 유효인데 상대방 회사가 비진후 표심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가 배우자의 진의 아님을 100% 알았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네,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가죠. 예외적으로 무효. 그러니까 결론 사직서 제출이 무효니까 잘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준다고요. 아셨죠? 그런데 다른 사례에서 어떤 사례였냐면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례예요.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예요. 무슨 무리를 일으켰는지, 그죠? 뭐 이렇게 성추행하고 그래가지고 뭐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자기는 설마 학교에서 나를 자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사퇴 수습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제출했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수리해버렸어요. 그것을. 결론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린다. 이렇게 다 결론은 판단대로 가는 거 상식적 판단.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죠. 그죠? 나는 사직의 의사가 없이 단지 사퇴 수습을 위해서 사직서 제출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네 말이 맞다고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직의 의사가 없죠. 사직의 의사가 없이 사퇴 수습을 위해서 사직서 제출했으니까 의사는 사직의 의사가 없다. 그런데 사퇴 수습을 위해서 표시는 사직서 제출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 말대로 비진후 표시라고 하자. 하지만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인데 상대방 학교가 비진후 표시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지만 이 경우는 학교가 너가 비진후 표시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다. 이거 원칙대로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유효. 그러니까 넌 잘리는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비진후 표시는 이렇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그래도 다니기 싫었는데 하고 사직서 싹 제출을 했거든요. 비진후 표시 아니에요? 그 비진후 표시도 아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의사, 사직의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표시 사직서 제출했죠. 의사 표시가 일치한 거예요. 비진후 표시가 아니라고 그것은. 아셨죠? 그런 것들도 다 우리 기출 지문을 보면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자의로 사직서 제출한 것은 비진후 표시다 그러면 OX. X의 비진후 표시 자체가 아닌 거고 그 경우는. 아셨죠? 그 경우는 아예 비진후 표시가 아닌 거고 삼성전자 사례는 뭐예요? 비진후 표시인데 원칙은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무효. 그러니까 안 잘리는 거고.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례는 비진후 표시인데 상대 학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원칙대로 유효다. 그러니까 잘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맛만 보고 가세요. 비진후 표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죠? 박스 2번 통정 허위 표시 나오죠?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그래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랬잖아요. 무효다 그래요. 자, 이것을 가장매매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A예요. A인데 여러분이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자, 그랬을 때죠. 제가 갑이에요. 갑인데 제가 변제를 안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 증명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려고 그런다. 이걸 강제 집행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런 태세를 보이자 내가 어떻게 했어요? 막내 동생을 찾아간 거죠. 그죠? 찾아가가지고 막내가 사정이 이러니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너 앞으로 소유권 이전 늦게 놓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놨다. 그 말이에요. 자, 해놨을 때 이 매매가 뭐가 된다고요? 이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가 된다고요.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라고도 해요.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라고. 유효, 무효. 네, 무효라고, 무효.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분해해 보면 되게 재미없죠. 그죠? 아무튼, 갑은 매매 의사가 없죠? 근데 표시는 어떻게 했어요? 매매 표시를 했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비진후 표시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플러스 뭐예요? 상대방 을과 짰다. 통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반대로 말하면 통정 허위 표시에서 통정 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비진후 표시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안 들키면 그만인데 들켰다 그러면 뭐가 돼요? 통정 허위 표시 가장매매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A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죠? 그죠? 오늘 강제 입행하려고 등기부 봤더니 최근에 딱 매매한 것처럼 이렇게 팔았더라. 뻔히 뭐예요? 이놈의 자식 재산 빼돌렸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화했더니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뭐 정당하게 팔았다 하면 문제 없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변호사 찾아갔어요. 다른 재산 강제 입행하려고 했더니 없으니까 여러분 열받잖아요. 그죠? 변호사 찾아갔더니 변호사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채권자라고 그러고 제가 누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 행위를 한 겁니다. 사행이라고 그래요. 사행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이제 소송을 합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송이냐 그랬더니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 해요. 채권자 취소권인데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권리 행사해야 돼요.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했잖아요. 공부 어떻게? 이건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고 배웠는데 왜 무효 소송을 안 하고 취소 소송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그래도 제가 변호사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없으면 하겠어요.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즉 무효인데 취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이제 기본서 같은 거 보면 나올 거예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아요. 재산 빼돌리는 사례. 아까 뭐 부부간에 또 어땠어요? 아까 부부간인데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랬죠.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해 놓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변호사 찾아가죠? 그러면 무슨 소송 하자고 그래요? 채권자 취소 소송 하자고 한다고요. 아셨죠? 이게 실제 사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입증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성립 요건 나오죠. 그죠? 양가를 1번 보면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돼요. 불일치를 표자 스스로 알면서 했다. 여기까지죠. 여기 알면서 했다. 이 말이 안 나오지만 알면서 했다. 여기까지가 비진후 표시하고 똑같은데 플러스 양가로 2번에 뭐가 있다고요? 서로 통정했다.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요. 플러스가 통정. 서로 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셨죠? 허위표시 효과. 당사자 관계 갑, 을 사이에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죠?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된다. 그렇게 보시라고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아까 이게 있었죠.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강행법규 위반 그랬잖아요. 강행법규 위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103조에는
104조만 포함된다 그랬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03조에 104조만 포함되지 107조나 108조 기타 등등은 무효는 무효여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이 구도 자체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정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문제 자체가 무효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의 지문에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한 행위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왜요? 그것도 무효죠.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이 사례에서 여러분이 나한테 1억 원 빌려줬고 내가 이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막내 동생이라고 매매했죠. 그죠? 매매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갚았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랬을 때 내가 막내에게 갑이 을에게 야 이제 문제 없다. 다시 나에게 소유권 이전에 다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3조에 해당됐다면 자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해줬다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행했더라도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중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죠? 좀 어렵죠. 안 해도 좋은데 거기 교재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큰 2번 허위표시 효과 나오죠. 그죠? 양가로 1번에 보면 당사자 간의 관계 무효라고요. 무효가 돼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보면 갑은 허위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아파트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나오죠. 그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구도를 익히시라고요. 103조에는 104조만 포함되지 무효는 무효더라도 107조, 108조 등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무효니까 줄 필요 없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니까 준 것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양가로 2번 선의 제3자의 관계 이런 것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아셨죠?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44페이지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2번 뭐 입증책임 문제 이런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지금은 동그라미 3번에 제3자 이런 것도 쳐다보시지 마시고 다만 양가로 3번에 이제 무슨 용어가 나오죠? 채권자 취소권 그죠? 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 이것을 사행이라고도 그래요. 사행이 취소인데 여러분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에게 금전채권 5억 원을 가진 채권자는 갑을 간의 가장매매, 통정 허위표시를 가장매매라고 그랬죠. 가장매매를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용어 썼잖아요. 그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 소송으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용어 들어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지도 표시 받고 통정 허위 표시 받고요. 그다음 109조 이제 뭐겠어요? 착오죠. 그죠? 착오인데 거기 교재 144페이지 박스 3번 착오 나오잖아요. 그 착오라고 적어진 거 옆에다가 여러분 손으로 쓰세요. 착오 취소는 어렵다. 이렇게. 착오 취소는 어렵다. 착오 취소는 어렵다.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그 값을 아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또 여기 봐보셔요. 자, 착오는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착오라고 하더라도요. 취소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착오 취소를 쉽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내가 물건 조금 비싸게 샀다. 나 착오야 취소 이래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착오는 자 봐보세요. 착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어쩌냐면 착오라도 다시 중요 부분을 착오해야 돼요. 중요 부분 착오. 그 다음에 다시 배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여기까지 통과해야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착오 취소는 어렵다. 느낌 자체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을 중과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경과실이에요. 경과실. 경과실이라는 게 있는데 가벼운 과실.
병가실만으로는 아니에요. 중대한 가실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 차이를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중대한 가실이라는 것은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정도예요. 아무튼 중대한 가실이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 자 한번 봐보죠. 사례 한번 봐보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3억 원에 팔고 싶었는데 청약서에 3천만 원이라고 잘못 적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요.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고 이런 건 뭐예요? 착오예요. 착오. 이런 거 착오에 해당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3억인데 3천으로 적었다. 이 정도면 뭐예요? 아주 중요 부분은 착오죠. 그죠? 중요 부분 착오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나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냐 없냐 그것도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가실이 없어야만이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지 무조건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자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동기의착오예요. 동기의착오. 시험 문제도 이게 주로 나오는데 뭐냐면 동기의착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토지를 사요. 토지를 사는데 왜 사느냐 그 말이죠. 그죠? 왜 사느냐. 뭐 공장을 건축하려고 혹은 나무 심으려고 혹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매매 동기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공장 건축하려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장 건축 허가가 안 난대요. 이게 착오냐 그 말이죠. 그죠? 착오냐. 그랬더니 이런 건 착오로 취급도 안 해버려요. 이건 착오도 아니다 그래요. 이런 건 착오인데 이런 착오로 취급도 안 해버린다고. 왜 그러냐면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남이 알 길이 없죠. 그죠? 남이 알 길이 없어요. 아니 그것을 공장 지으려고 샀는지 나무 심으려고 샀는지 뭐 시세차익 노리고 샀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예 착오로 취급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 공장 지으려고 샀는데 공장 건축 허가가 안 나 그러면 이건 착오 자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 못 하죠. 그죠? 다만 동기의 착오라도요. 다시 뭐가 있냐면 표시가 됐다 그러잖아요. 표시된 동기의 착오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착오로 취급을 해요. 착오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때 또 뭐라고 그러냐면 표시만 되면 된다. 표시만 되면 되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뭔지 한번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여러분이 자 나한테 토지를 사는데 계약서 쓰죠. 그죠? 계약서 쓰는데 자, 여러분이 이 동기를 표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약상 1번 해가지고 본 토지 매매 계약은 공장 건축 목적임 이렇게 한 줄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쓰자고 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라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아 임마 이래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뭐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계약서 제출해야 되는데 목적을 써오라네요.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된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은행 제출령이 이래도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표시만 되면 되지. 뭐라고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봐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착오에다가 또 중요 부분은 착오가 되겠죠. 중요 부분 착오인데 이 경우 여러분은 착오를 이뤄 취소를 못 해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즉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 건축가에 전화 한 통만 해봤으면 됐어요. 집은 알려주고 여기 건축허가 날 수 있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매수인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착오고 표시된 동기의 착오죠. 착오고 중요 부분 착오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학원 옆에 강남구에 조그만 나대지가 있었어요. 조그만 나대지가 있는데 여기 나대지가 있네.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가 상가를 올리면 분양이 잘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상가에다 오피스텔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뭐 원룸 형태든지 지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뭐 분양사업이나 임대사업 하려고 이 토지를 매수하려고 그래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만약에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뭘 해보셔야 되냐면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요.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가설계를 한번 떠봐야 됩니다. 가설계를 떠야 여러분이 아무리 뭐 건폐율 용적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여러 가지 건축 법규가 있거든요. 거기는 법정 주차대수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공개공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빼줘야 될 부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건축사, 설계사무소니까 거기서 가설계를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설계면 정식 설계는 아닌데 이렇게 쭉 나와요. 지하주차장 어떻게 해서 법정 주차대수 얼마 되고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상에 장애인 주차장 이쪽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1층은 몇 평 정도 나오고 2층 몇 평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별 문제 없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서에 특약사항 1번 본 토지 매매 계약은 상가 건물 목적임 하고 한 줄 적는 거죠. 그죠? 한 줄 적었어요. 근데 이제 매도인이 물어보는 거죠. 그 왜 적자고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라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은행 제출용이에요. 이러라고요. 그러지 나중에 허가 나면 착오일로 취소하려고요. 그럼 안 팔아 이래버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동기는 표시가 되면 되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정식 설계, 본설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본설계 들어가니까 법정 주차 대수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가설계 할 때만 해도 법정 주차 대수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 만약에 법정 주차 대수가 안 나와버린다 이런 경우죠. 그죠? 그러면 건축 허가가 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대한 중요 부분에 대한 뭐예요? 착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면 여러분 뭐예요? 표시된 동기의 착오인데 중요 부분 착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전문가를 믿었잖아요. 전문가 믿었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한 줄 적어가지고 아셨습니까? 예.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예. 지금은 뭐 나무 일이려니 하고 이렇게 듣지만 여러분이 직접 당사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막 반짝반짝 떠올라가지고 질문하고 싶고 그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런 게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144페이지 보면 박스 3번 착오 있죠? 대꾸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래서 1항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 중요 부분 동그라미. 중요 부분 동그라미. 중요 부분은 착오 동그라미.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착오자의 중과실 동그라미.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 착오 취소는 어렵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오른쪽 오시면, 양가로 1번에 원칙 나오죠. 그죠? 원칙 나오죠? 토지의 매수 동기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매수 동기를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동기 착오는 아예 착오조차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양가로 이번에 예외 나오죠. 그죠?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표시 동그라미 하시고 합의 X 이렇게 적으세요. 표시하여 계약 내용이 된 경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동기 착오는 아예 착오 자체가 아닌데 우리 교재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분이 딱딱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어느 단계냐를 봐야 된다고요. 동기의 착오다 그러면
아예 착오 자체가 안 되고 표시된 동기의 착오다 그러면 여기는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는. 통과해서 바로 또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여기까지 통과돼야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상대방의 동기를 유발시 이런 것은 볼 필요 없고요. 거기 그 아래에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거기 2번에 경과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중대한 과실, 중과실 나오고 그럴 거예요. 중과실 나오는데 여기 또 봐보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례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고려청자를 가짜 고려청자인데 진짜인 줄 알고 뭐 감정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정평가도 안 받고 그냥 가짜인데 10만 원짜리 불과한 건데 1억 원에 샀단 말이에요. 결론,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없다 그래버리죠. 그럼 누구를 보호하는 꼴이 되죠? 판놈을 보호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가짜 고려청자 판사가 판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산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겠어요. 산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가짜 고려청자를 진짜 고려청자인 줄 알았죠. 그죠? 물건의 객체죠. 착오가 있고 중요 부분 착오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됐잖아요. 근데 감정평가 안 받아봤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려고 그러면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면 그것은 과실이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보죠?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사가 이론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이 결론,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론들을 그렇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 나와 있는 거 저희 먼저 뭐 900평을 뭘 샀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지금 읽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 보면 박스 4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나오죠. 그죠? 왜 교재에 있는 거 다 안 해주지? 하고 뭐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한테 잡다한 어느 하나하나를 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뼈대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뼈대. 그러니까 뼈대를 딱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하고 전체적으로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가 어떻게 된다 이거지. 여기에서 잡다하게 막 살 붙이는 것들이 있죠. 이건 나중에 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도 살도 싫어하는데 벌써부터 막 살 붙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뼈가 튼튼해야 돼요. 뼈대를 먼저 세우고 나서 나중에 살 붙이는 것은 얼마든지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나오죠. 사기강박 말합니다. 사기강박인데 거기 법조문 보세요. 146페이지 보면 사기에서 110조죠. 그죠? 1항 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기, 속였다죠. 그죠? 속였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망행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기망. 용어가 좀 어렵죠. 그죠? 기망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양가로 1번에 뭐예요? 기망 나오죠. 그죠? 기망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1번에 자기 움직이는 거, 2번 부작이 안 움직이는 거. 이런 용어 알 필요 없어요. 침묵도 있죠. 침묵도 때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침묵도. 물어봤는데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막 이런 것들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사례에서 보면 아파트 입주하고 났더니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가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 근데 보통 어때요? 아파트 현장 따로 있고 모델하우스 따로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만 가보죠? 모델하우스만 가보죠. 그런데 나중에 입주했더니 아파트 단지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이제. 열 받는 거. 이런 것도 사기다, 아니다?
사기다. 근데 건설회사에서 그냥 아무 말 않고 있었는데 이거죠. 그죠?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기망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회사는 그런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어요.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입 다물고 있었던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분양계약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니 부자기니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할 필요 없이 사례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만 그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 터무니없이 속일 때 뭐 약간의 과정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또 이야기 한 번만 들어봅니다. 광고라는 것은 흔히 말하듯이 약간의 뻥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광고를 전부 사기다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광고든지 간에 약간 과장은 섞여 있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그런 것은 기망행위라고 안 봐요. 사기까지는 안 본다고요. 그런데 그 정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속였다 그러죠. 그랬을 때 이제 허위 광고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바로 기망행위가 되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는 아마 안 물어볼 건데 굉장히 유명한 그 사례가 있어요. 90년대 한 번 있었는데 백화점 편식 세일. 이게 뭐였냐면 원래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뭐 70% 세일 이렇게 한 거예요. 70% 세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300만 원 이렇게 이제 붙여놨단 말이에요. 붙여놨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300만 원짜리 300만 원을 판 거예요. 그런데 70% 세일 이랬다고. 세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허용되는 과장 광고로 볼 것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것은 속인행위다. 기망행위다. 형법상으로도 이건 사기죄다 해가지고 그때 막 9시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거기 막 점장들, 백화점 점장들 막 다 구속되고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변칙 세일. 백화점 변칙 세일 사례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가장 광고는 사회 통념상 허용이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간 것들 있죠. 이런 게 이제 형사상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구제 방법이 뭐였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한꺼번에 보잖아요.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협박한 거라고 그랬죠. 그죠? 협박한 거라고 그랬는데요. 오른쪽 와보세요. 양가로 1번. 강박행위,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요. 그냥 또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이거하고 고소고발하겠다. 이거 무슨 차이냐? 죽여버리겠다. 이것은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법. 위법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돼요? 강박에 해당됐다고요. 그러나 고소고발하겠다. 이것은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 아니에요. 적법이에요. 적법. 적법이죠. 고소고발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강박으로 보지를 않아요. 아셨죠? 지금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겠구나. 그냥 이야기만 들으라고요. 그런데 그 고소고발하겠다는 것도 다시 또 가지를 치면 이 가지 치는 것 때문에 좀 이제 나중에 좀 힘들어진다. 양이 많아져서. 자, 그냥 고소고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고소고발하겠어. 이랬어요. 그럼 그것은 또 뭐냐면 강박으로 봐요. 우리 판례가 정당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그죠? 예,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강박으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일 때, 예를 들어서 병원 로비에서 깽가리 치면서 막 고소고발하겠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뭘로 보는 거예요? 강박으로 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뼈대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살 붙여서 가지 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워낙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살이 많이 붙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관계는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똑같이 고소고발하겠어 이랬지만 단순히 고소고발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1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고소고발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죠? 병원 로비에서 깽가리 치면서 막 뭐 의료 행위가 어쩌니 저쩌니 고소고발하겠어 막 이런 행위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 그 다음에 고소고발하겠다.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소고발하겠다는 것도 역시나 가지쳐서
나갈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양가를 이번에 강박행위 그랬죠. 해악을 고지해야 돼요. 그리고 공포심을 일으킬 것 그랬죠. 그죠? 이번에 위법성, 강박의 수단과 목적을 비교 결정하는데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위법할 때 그랬죠. 그죠? 뭐 채권자가 빌려준 데 해소할 목적으로 혹은 폭행을 가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뭘로 표현했죠? 아까 병원 로비에서. 그죠? 병원 로비에서 그죠? 깽가리 치는 거, 뭐 그런 것들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수단이 정당해 목적이 위법한테 그랬죠? 100만 원 내나 안 그러면 고소를 하겠어. 이런 것들이요. 아셨죠? 또 이제 우리 법을 공부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서 공부하게 되는데 다시 또 위로 올라가면 그냥 이야기 듣고 치우는 거예요. 자, 양가로 1번에 맨 위에 보면 양가로 강박행위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해악을 고지할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 나오죠? 공포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요. 딱 뒤를 막더니 1,000원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겨서 1,000원을 줬어요. 웃겨서.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해악을 고지하긴 했죠. 그러나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강박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웃겨서 1,000원 줬다. 그건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겁이 많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1,000원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강박이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들, 요건 하나하나들 앞으로 그렇게 공부하게 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죠. 그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은 뭐냐면요. 봐보시면 갑하고 을하고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A가 그죠? 뭐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했을 때 사기 강박을 했단 말이에요. 사기 강박을 했어요. 그때 갑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을 입장에서는 갑이 갑자기 취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취소인데 그랬더니 3자가 사기 강박해서 그러면 을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그놈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분명히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 못해요. 다만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요.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비로소 갑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46페이지로 오시면 146페이지 맨 위에 110조 2항 나오죠. 그죠? 2항이 뭐라고 나와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취소 못 하는데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147페이지에도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복잡하게 살붙이지 마시라고요. 살붙이지 말고 뼈대를 먼저 알자. 그렇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148페이지 마지막으로 박스 5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 발신주의라고 그랬어요. 도달주의라고 그랬어요. 도달주의 원칙 그랬잖아요. 자, 111조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그래가지고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도달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도달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수령해서 읽어봐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령해서 읽어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만 가 있으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쩌냐면 우리 판례 보면 그 사람 집 편지함이 있죠. 편지함도 이제 또 나눠요. 열쇠가 채워졌느냐 안 채워지느냐. 열쇠가 채워진 편지함이나 옛날 그 단독주택 철문 보면 편지 넣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다 넣었다 그러면 남이 꺼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안 보셨어요? 이렇게 넣어버리면 꺼내기도 힘들어요. 이런 데다 넣었다 그러면 다 도달로 본다고요. 근데 지금 아파트 편지함이 있죠. 아무나 꺼내가 버릴 수 있죠.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도달 아니다 그래요. 남이 꺼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자, 편지 왔어요 해서 편지를 받았는데 집에서 직접 수령했어요. 근데 꼭 상대방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 가족이 수령했다. 이것도 다 뭘로 보는 거예요? 도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놨다 그러면 이건 도달로 안 봐요. 왜?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방 안 뒤져보면 어떨 수도 있어요. 1년, 2년 지나가 버릴 수도 있죠. 그럼 도달로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던 판례인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 있죠. 2년 계약했단 말이에요. 내가 임차인이고 여러분이 임대인일 때 요즘처럼 보증금 많이 오를 때 별말 없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것을 막고 싶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락하라고 그래요? 기간 끝나기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5개월 동안 5개월 사이에 여러분이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연락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안 받아야 된다.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용증명 보내라고 그랬죠?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편지 쓰면 돼요. 언제 끝나는데 언제까지 얼마를 올려주지 않을 거면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걸 들고 우체국 가가지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그만인 거예요. 그럼 이제 몇천 원 주고 내용증명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야, 띵동에서 네 그랬더니 등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갔거든요. 나가는데 임대인 여러분이 보냈잖아요. 뭐야 안 받아요 안 받아 하고 문 딱 닫아버렸어요. 이게 도달이냐 그 말이에요. 도달이면 어때요? 법정갱신 안 되는 거고 도달이 아니면 법정갱신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때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도달이 아니에요. 이 도달로 본다. 이게 우리 판례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도 나오는 거예요. 도달이 아니냐 아셨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도달주의라는 거예요. 도달주의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래 그림 보면 편지를 작성했다, 썼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편지를 발송했다, 도달했다. 그다음 읽어봤다, 요지 그런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 도달 단계, 그죠? 도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예적으로 발신주도 있었죠. 무무사수격, 자기 다리를 봐라,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도달주의, 도달이라 의사표시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통지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았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이 길을 막고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이다. 아까 등기우편 왔는데 수령 거절해도 도달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뭐 도달의 입증 책임 이런 것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는데 양가로 다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보통우편, 동그라미 2번에 등기우편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우편, 등기우편 구분할 수 있죠? 보통우편은 그냥 우표 붙여가지고 보낸 게 보통우편이고 꼭 뭐예요?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1,000원, 2,000원 더 들여가지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판례도 뭐라고 그러냐면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꼭 들어갔겠지 이렇게 추정해 준다는 거고 보통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추정해 줄 수 없다. 왜? 보통우편은 돌고 돌다가 늦게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우편, 등기우편 이런 내용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양으로 3번이나 이번에 공시송달 이런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어디 봤냐면 의사표시까지 살펴본 거예요. 확실히 보니까 어때요? 민법 총칙은 추상적이죠, 그죠? 좀 재미도 흥미도 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뭐 보냐면 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이거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